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대표 수강생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신입생이 합류했는데요. MBC 박소영 아나운서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신입생으로 함께하게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소영 아나운서를 화면에서 TV 화면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네. 우리 뉴스아이킥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다른 프로그램 말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제가 맡고 있는 거는 이제 주말에 저는 주말 하이킥에서 또 코너를 맡고 있고요. 이윤석 씨. 네, 그리고 주말에 뉴스데스크 말미에 있는 스포츠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소영 아나운서에게도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아이킥 봄 개편을 맞아서 프로파일러 수업 역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을요,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그리고 수요일 3부 시간대로 변경을 했고요. 앞으로 수업을요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 주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추리 퀴즈와 상품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딴짓하지 마시고요. 수업에 꼭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 곧 퀴즈 나가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수업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시고요. 댓글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완전히 학교로 돌아간 듯한 느낌입니다. 학생이 된 듯한 느낌인데 네. 매주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추리 퀴즈입니다. 네. 박소영 아나운서 퀴즈 준비하셨죠? 네, 앞으로 1교시 추리 퀴즈는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열심히 들어보시면요 충분히 정답을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 다들 이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분이요 추리 소설만 쓴 게 아니라 실제로 탐정처럼 수사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00년대 조질 에달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가축을 칼로 난자해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난 도일은 조지 에달지의 신발에 묻은 이것을 관찰해서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코난 도일은 조지 에달지의 신발에서 무엇을 보고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했을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껌, 2번 흙, 3번 물. 네. 어렵다. 코난 도일은 과연 조지 에달지의 신발에서 무엇을 포착해서 과연 그의 누명을 벗겨주었을까요? 덕원 씨, 네. 정답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정말 어려운데요. 사실 셋 다 신발에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1900년대란 말이죠. 예. 1900년대에 껌이 과연 있었을까? 껌이 언제 발명되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과연 있었을까? 껌은 좀 이후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과연 뭐가 정답일지. 그러면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잡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정답은 오늘 수업 다 끝날 때쯤에 발표할게요.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가평계곡 익사 사건 후폭풍이 정말 거센데요. 오늘 잠깐 보충 수업을 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궁금한 점들을 짧게 한 번 더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공개 수배 중인 피의자들을 4개월째 지금 쫓고 있는데요. 잠적 중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휴대폰도 카드 사용 내역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숨을 수가 있는 건가요? 국내에 아직 있는 건가요, 이게? 혹시 밀항을 하거나 어디 다른 나라로 좀 도망간다거나 이런 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정식 출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국 기록 확인 결과 그들의 여권을 사용한 출국 기록은 없고요. 네.
밀항의 가능성 역시 무척 낮다. 어. 쉽지 않습니다. 밀항이란 것이. 이게 코로나랑 관계없이 어려운 거군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죠. 네. 밀항을 하더라도 어쨌든 선박이 또는 항공기가 국경을 넘어서 항구나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몰래 화물칸이라든지 이런 곳에 숨어 들어간다든지 또는 신분을 위장해서 가져간다든지 위조된 신분증 등이죠. 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중국 같은 곳에 어선을 이용해서 그런 해안가 항구에 도착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네. 그 경우 역시 그 어선 통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이팔이라든지 돈이 많은 범죄자들도 한 번에 쉽게 밀항한 경우가 없고요. 어려운 여러 일이군요. 차례 실패를 거치고 그럼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있을 텐데 몇 개월 동안 신용카드나 그러니까요. 휴대전화 사용 흔적이 전혀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사람들의 특성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아, 절도 등의 여러 건의 범죄 전과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갑자기 도망친 게 아니라 이미 수개월 동안 수사를 받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도주를 했고요. 그 상황에서 계획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조력이 있다면 더 쉬울 테고요. 신분 위장이라든지 혹은 신용카드 없이 현금으로 사용하는 생활 습성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선은 현재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개 수배를 통해서 조력자 등 알고 있는 분들의 제보가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숨을 수가 있군요. 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을 보면 계곡 사건 관해서 이은혜와 조현수 씨 외에도 공범이 한 명 더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많이 저지른 전력으로 봤을 때 사건에 가담한 그 예. 공범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범 포화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개념 규정을 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포화라는 용어는 다 아시잖아요. 가득 차서 이제 넘치려고 하는 그런 예. 거죠. 그러면 한 범죄를 저지를 때 필요한 공범이 몇 명일까? 예를 들어 뭐 그 소매치 같은 경우에 망 보는 사람, 찍을 사람, 그다음에 도주용으로 뭐 마련할 사람, 네. 훔친 지갑 빼돌릴 사람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4명, 5명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범행에 보험 사기 범행에 몇 명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추가된 공범까지 하면 3명 정도면 네. 범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화 상태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포화만 유지되느냐 과포화도 있죠. 네. 추가적으로 더 불안하니까 공범이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럼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제 나눠 그 액수를 나눌 금액이 적어지죠. 그런 n분의 1이 되는데 n이 커지니까 나눠 가질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범을 늘리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무한정 공범이 늘어날 수는 없다. 그러면 가평 계곡이 함께 있던 목격자였던 사람 중에 네. 목격자 역할이라는 공범을 하기 위해서 포섭하고 이 사건 계획을 알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한두 명 정도 포함이 될 테지만 다른 목격자들은 전혀 모른 채 들러리로 와서 목격자로 이용당했다라면 그들은 공범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3명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공범이 많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사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은혜 씨의 전 남자친구가 의문사를 냈다는 의혹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 보험금을 탔다고 하는 얘기도 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뭐 내사에 들어갔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이 용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내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수사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서 네. 정식으로 입건을 하고 피의자로 누군가를 네. 특정을 하고 혹은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식 수사를 하는 것을 수사라고 하고요. 그런데 아직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하지만 이게 범죄가 벌어졌는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내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는 있어요. 네. 전 남자친구 중에 한 명은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네. 그리고 보험금을 탔다. 한 명은 태국 파타야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인천 교통사고는 TCS라고 경찰 교통사고 업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안에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은혜란 이름 그 기록 속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해 차량, 피해 차량, 네. 동승자, 목격자 다 들어가거든요. 사건 그러게요. 관계인들은. 그런데 이은혜란 이름 나오지 않고요. 전 남자친구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죠. 혹시라도 이 TCS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기록되지 않은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혹은 조작이나 네. 신분이나 명의의 도용이나 혹은 실수가 있었나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있는 거고요.
태국 파타야 사건은 발생했음이 확인됐어요. 전 남자친구가 사망을 했고요. 네. 물에서 익사 상태였고요. 태국에서 그 부검을 했습니다. 그 부검 소견이 익사로 나왔고 그래서 변사 내사 종결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태국으로부터 그 부검 소견서를 전달받아서 번역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이제 지난 1월에 발부가 됐던 체포영장, 두 번째 체포영장인데 곧 만료된다고 하거든요. 네. 빨리 행방이 파악이 돼서 사건의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3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수업 중 뭐 추억이 돋기도 하고 뭔가 좀 긴장되기도 하고 네. 선생님한테 늦게 들어간다 혼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 역할이죠. 네. 그렇죠. 편안한 해도 되겠네요. 예, 이번에는 어떤 사건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만나볼 사건은요. 100kg이 넘는 거구 아들 살인 사건입니다. 예, 저도 이 사건 뉴스로 접하고 참 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네.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맞아요. 혹시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소영 아나운서 한번 사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2020년 4월 21일 새벽 경찰에 신고 전화 한 통이 접수가 됩니다. 네. 아들이 술을 마시고 속을 썩여서 목을 졸랐는데 숨을 안 쉰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경찰이 출동을 하자 현장에는 100kg이 넘는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요. 예. 이 신고를 한 사람, 이 남성의 어머니 70대 A씨였습니다. 네. 이 노모 A씨는요. 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과 다투고도 또 술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소주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쳤고 네. 또 이후에는 수건으로 목을 졸라서 아들을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요.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숨진 아들은 키가 173cm가 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무게는 100kg이 넘는 성인 남성이거든요. 아주 거구네요. 거구. 네. 예. 네, 70대 어머니 노모가 아들의 목을 졸라서 살해가 가능했을 것인가라는 네. 것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1심 재판부는요.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A씨가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또 항소심 2심 재판부도요. 역시 또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네. 사건 당시에 아들은 여동생 집에 살고 있었고요. 여동생 그러니까 이 노모 A씨의 딸이죠. 네. 사건 직전에 현장을 떠났다라는 진술이 있었어요. 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허위 자백입니다. 네. 자백하면 과거에 거의 뭐 사건 해결의 열쇠. 네. 자백만 있으면 증거 없어도 그래서 네. 고문을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고문도 하기도 하고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백을 한다고 해도 예, 그러니까 우리 헌법 의미가 형사소송법이 없을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반드시 그 자백에 보완되는 물적 증거나 정황 증거나 진술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자백이 있으면 그러한 보완되는 증거들을 찾아내서 끼워 맞추는 방법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여전히 자백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수사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허위 자백이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허위 자백은 과거에는 네.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수사가 빡빡하고 뭐 고문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야겠다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일어나는 허위 자백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자발적 자백이라고 하자면 자발적 자백도 있어요. 자신이 범인이 아닌데도 내가 범인이에요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군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에 뭐 자녀이겠지만 이 사건은 다른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조폭 같은 경우는 자신의 두목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들어간다든지 영화에 많이 나오는 영화에 많이 나오죠. 네. 회사에서는 뭐 자신의 상관, 뭐 회장님을 위해서 대신 자백하고 들어가는 네. 그런 부하 직원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가끔 목격을 하죠. 네. 그래서 자백이란 것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저는 네. 경찰대 교수 시절 프로파일러 시절에 한 정신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네. 당시 이제 이춘재가 검거되기 전이었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환자가 있다고. 근데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때 막 구체적인 진술을 다 해요, 진짜로. 네.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서 뭐 사건 현장도 그리기도 하고. 어.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몇 가지 현장 특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건 몰라요. 아. 그래서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근데 네. 그렇다고 제가 종결시키면 안 되겠죠. 음. 그런 모든 것들 제가 본인 동의를 얻고 화면에 녹화해서 당시에 경기도 경찰청 수사본부에다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 범인이라고 주장을 하니 참고하십시오라고 전해드렸고 경찰 수사를 거쳐서 범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던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자백들이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허위 자백을 말씀하셨는데 예. 아무래도 허위 자백 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물리적으로 70대 여성이 네. 100kg 이상 거구의 성인 남성이 목을 졸라서 예. 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상황 따라 다른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죠. 조건이 예를 들어 뭐 술을 마셨다고 했잖아요. 네. 만취 상태라든지, 항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혹은 뭐 다른 약물 복용이라든지, 네. 혹은 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부모님이니까 전혀 정하지 못하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그 한 지역의 작은 그 사찰에서 네. 역시 거구의 30대 아들을 아주 왜소한 어머니가 회초리로 수천 대를 때려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전혀 저항하지 못했죠. 그건 술 취하지도 않았고 약도 먹지 않았어요. 심리적으로 모친에게 저항하지 엄마니까. 못한다는 사실 네. 때문이죠. 그래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의 정황은 그 아들은 성정이 조금 이렇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행패를 부리고 그것 때문에 살해했다는 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니까 만취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럼 쉽지 않았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 노모가 실제로 이 아들을 그렇게 쉽게 살해한다는 것 그리고 뭐 병으로 머리를 쳤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자체만으로 한구불능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된 수건이 있어요. 목 졸랐다라고. 하는 목을 수건. 졸랐다고 네. 하는. 근데 그 수건을 치워버려 가지고 아. 거기에 DNA가 손에 힘을 주면 손에 있는 상피세포가 붙거든요. 네. 그러면 누구의 DNA인지 확인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없애버렸죠. 청소를 다 해버렸어요. 아.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아까 얘기한 소주병이나 네. 이런 흉기 같은 것들을 청소를 해버렸다고 하는데 예. 그래놓고 또 이제 자신이 살해를 자백하는 것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당연히 이상하죠. 이렇게 치운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역시 보호의 어떤 연장선상이 아닐까. 그 유사한데 정반대 사건이 또 있어요. 1994년에 경기도 시흥에서요. 네. 아주 유사한 일인데 부부가 살았는데 그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있었고 장모님이 계셨죠. 네. 그런데 경찰에 출동을 했고요. 부인을 체포합니다. 네. 장모님, 어머니는 70대 역시 그 왜소하신 여성 노인분이었죠. 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실제로 어머니가 아니다, 내가 범인입니다라고 나섰고, 그리고 결국 증거들도 모두 일치해서 어머니가 범인임이 확인됐어요. 딸이 허위 자백을 했던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네. 그때는 근데 이 사건과 다른 건 뭘까요? 칼이라는 흉기가 사용됐어요. 칼이라는 흉기는 아무리 왜소하고 힘이 네. 약한 분이라도 얼마든지 거구의 남성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네. 2심 재판부가 여전히 삼자의 개입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는데요. 네, 딸이 있다가 자리를 떴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딸의 진술도 좀 믿기 어렵다. 예.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이 딸의 진술을 이런 경우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인가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앞서 제가 비교 사례를 말씀드렸던 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 눈물과 함께 진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다 밝혔고, 그래서 처음에는 딸을 이게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딸이 내가 내 남편 너무 포악하고 나에게 폭력 휘둘러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네. 사실은 어머니가 너무 보다 못해서 딸을 너무 학대하니까 이렇게 이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어머니가 이제 털어놓으니까 딸이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좀 이 사건은 어머니가 노모가 이제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하시고 네. 따님은 또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계속해서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했던 진술, 네. 사건 전에 자리를 떴다라는 그런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그것을 가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 사건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개편된 프로파일러 수업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그리고 신입생 박소영 MBC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100kg이 넘는 건장한 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70대 어머니. 그런데 사실 수사진과 재판부는 딸을 의심하는 상황. 이런 그 사건의 특성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진술이 허위 진술이고 네. 허위 자백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좀 수사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허위 자백을 좀 뒤엎을 만한 증거를 뭐 찾아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나요? 증거가 핵심이죠. 증거가 핵심이고요. 다만 증거가 모두 인멸된 상태라서 더구나 가족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네. 수사진도 상당히 조금 그 어려워하면서 또 재판부도 역시 그 어느 정도 짐작은 있지만 그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사건은 오히려 무죄를 내림으로써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더 괴로워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남겼죠. 허선미 님이요. 어머니에게 최면 수사를 하는 건 어떤가요? 라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최면 수사나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걸로 하면 네. 그 자백이 진실이었는지를 좀 판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최면 수사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밝혀내고 싶은 기억나지 않는 것들을 이끌어낼 때 네. 최면을 하는 것이죠.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최면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죠. 거짓말 탐지기 역시 우리가 거짓 반응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법정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새롭게 개편된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에 저희가 추리 퀴즈를 드렸는데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 정답 발표해 주실까요? 네, 다른 사람의 가축을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지 에달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작가 코난 도일이 그의 신발에서 이것을 관찰해서 범인이 아님을 실제로 증명했는데요. 정답은 2번 흙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조지 에달지 신발에 묻어있던 흙, 왠지 그 가축이 있던 곳의 흙과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은 이 조지 에달지가 그 인도 계열 외국인이요. 당시 이제 인종차별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네요. 마을 주민들이 그냥 무작정 이 사람을 지목을 했고요. 경찰도 그냥 증거 없이 체포해서 까딱 잘못하면 누명을 쓸 뻔했어요. 네. 코난 도일이 등장을 해서 가져와 봐라 증거를. 네. 그런데 소를 죽였다고 했는데 소가 네. 있는 그 진창에 다녀온 흙 자국 있는 신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죠. 그럴 수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코난 도일이 소설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수사도 잘한다는 거 증명된 사건입니다. 신발을 잘 닦은 건 아닐까요? 인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정답자 한번 볼게요. 네. 4088번님, 흙입니다. 흙은 장소, 시점 등 상황을 추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9301번님, 정답 흙. 셜록 홈즈 정도의 소설을 쓸 정도면 코난 도일도 분명 명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니에서 유경림 님이 흙은 지역과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증거로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096번님, 흙 아닐까요? 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신발에 밟힐 정도로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껌이 있었을까요 그때? 앞서 덕원 씨가 의문을 제기했죠. 과연 그 당시 껌이 있었을까? 그런데요, 우리 제작진이 누굽니까? 뉴사이킥 제작진은 정말 조사 연구의 달인입니다. 네. 벌써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00년대 이미 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있었네요. 껌이 네. 있었으면 오히려 증거가 더 잘 됐겠네요. 네.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덕원 씨가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흙이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성분에 따라서 과연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를 네. 증명하거나 또는 본인이 범인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그런 그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흙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재료입니다. 그 예전에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한강 토양 분석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토양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범인을 찾아낸 그런 경우가 또 혹시 있을까요? 꽤 많이 있죠. 특히나 사건 발생한 지역이 그 뭐 갯벌이라든지 또는 농지, 네. 논이라든지 이런 곳이었을 때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네. 네. 그곳을 다녀왔다는 것, 그곳에만 있는 그 토양의 성분이 네. 묻어있는 신발과 의복을 찾아냄으로써 결국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네. 증거들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소영 씨? 첫 저는 신입생. 오늘 이렇게 빠져드는 수업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디서도 정말 접해보지 못했는데 들으면서 정말 몰입하게 되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네. 즐겁게 수업에 참여해 주시고요. 네. 네. 또 하나 장점은 프로파일러 수업은 시험이 없습니다. 부담 없이 좋네요.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요.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